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 독도에서 발생한 뜻밖의 기술적 사건 하나가 전 세계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LTE 바로 그 통신 신호가 거센 파도와 짙은 안개를 뚫고 그 섬 위에서 터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국토선언입니다. 한 외신 기자의 취재 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조던입니다. 워싱턴의 작은 뉴스 편집국에서 15년째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비교적 덜 중요한 국제면을 담당하죠.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과 함께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제자리에 불쑥 와서 말했습니다. 조던, 한국에 좀 가봐야겠어. 한국이요?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동부가 별다른 뉴스거리도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독도라는 섬이 한국하고 일본 분쟁 지역인데 그 섬에서 LTE가 터진다잖아.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거 특종이야, 조던. 게다가 지금 한류 타고 한국 관심 많잖아. 딱이야.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비행기만 열 몇 시간이었고 도착해서는 또 섬까지 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누군가 가야 하잖아. 너밖에 없어. 믿는다, 조던. 결국 떠밀리듯 표를 예약했고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행 내내 혼잣말을 되뇌었죠. 그 섬이 대체 뭐라고 어떻게 섬에서 통신이 된다고? 설마 진짜겠어.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기내에서 본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 너무 작게 보였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생체인식 출입국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전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와이파이까지. 아직 여행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모든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중심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도시 전체를 감싸는 느낌의 디지털 인프라. 이미 이 순간부터 제 취재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바위섬에 정말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을까? 그것도 최신 LTE라니. 이 모든 것이 마치 일종의 국가적 과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통신부터 확인했거든요.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전 세계 수많은 호텔을 다녀봤지만 속도는 물론 안정성까지 이 정도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인증도 필요 없었고 영상 통화조차 끊김없이 이어졌어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기 전 독도에 가기 위한 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울역에서 포항역까지 KTX를 타고 그 후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고속페리를 타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다시 선박을 타고 들어가는 코스였죠. 서울에서 독도까지 하루면 도착하겠는데 가까운 듯 먼 거리. 하지만 이 나라에선 먼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포항행 KTX를 타러 다시 서울역 플랫폼에 섰을 때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다가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까지 무료. 지하 깊은 곳에서도 신호는 끊기지 않았고 그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후진국의 이미지가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한국은 인터넷으로 세상을 잇고 사람을 잇고 정보를 잇는 나라였습니다. 포항행 KTX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치는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논밭, 아파트 단지, 태양광 패널, 터널 그리고 그 위로 매끄럽게 연결된 신호. 저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섬에서 정말 휴대폰이 터질까? 제가 도착할 곳은 독도. 논란이 많았던 그 섬에서 한국의 통신이 정말 작동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일 테니까요. 그것도 전 세계를 향한 명확한 메시지.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술적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KTX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도 커피잔에 담긴 물 한 방울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고속철도를 달리면서도 인터넷은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심지어 화상회의까지 가능했습니다. 제 놀란 표정을 본 옆자리 승객이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한국 KTX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 중 하나예요. 게다가 와이파이도 전 구간 완벽하게 터지죠. 포항에 도착해서도 그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 깔린 디지털 인프라는 서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포항에서 다시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야 했는데 터미널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었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나요? 네, 특별한 곳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제 울릉도, 독도까지도요. 인프라의 일관성, 그것이야말로 한국가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배에 오르며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특종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한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보다 포항은 조금 더 부드럽고 습기가 느껴졌어요. 작은 항구 도시일 줄만 알았는데 역 바로 앞에 펼쳐진 야경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도로는 말끔했고 택시는 줄을 세워 질서 있게 손님을 태우더군요. 기사가 아무 말 없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더니 부드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움직임이 매끄럽다는 것이었죠. 숙소는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낯선 창밖 풍경, 낮고 평평한 건물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서울의 분주함과는 또 다른 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TV 옆에는 무료 와이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보니 신호는 물론이고 속도까지 미국보다 빠르더군요. 아무리 깨어 있어도 끊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어딘가 어색하고 고요했습니다. 짐을 풀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국장이 보내준 독도 기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독도의 위성 LTE 구축, 해상 30km까지 생중계 가능, 재난통신 기지국 자동 전환 시스템. 저는 잠시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기술 이야기인데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은 섬 하나, 바람이 매섭고 파도가 거센 그 외딴 곳에 그들은 어떻게든 연결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그게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을 특종이 아닌 이해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진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후진국이 과시하는 허술한 기술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국가적 자존심으로 다가왔거든요. 수첩을 꺼내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3시간, 그리고 다시 독도까지 1시간 30분. 날씨가 좋으면 갈 수 있다고 했죠. 문득 독도로 가는 배에서도 인터넷이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섬까지 연결하는 통신망이라면 당연히 가는 길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호텔 로비로 내려가 리셉션에 물었습니다. 혹시 울릉도 가는 배에서도 인터넷이 됩니까? 네, 물론이죠. 해상 LTE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구간에서 연결됩니다. 특히 독도 주변은 해상통신망 강화 구역이라 더 안정적이에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해봤습니다. 해상통신망 구축 비용, 섬 지역 통신 인프라 검색 결과를 훑어보는데 그 숫자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작은 섬 하나에 이런 투자를 하다니 이건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국가적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내일 만나게 될 독도를 상상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신호가 잡힐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항 여객터미널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오르기 전 저는 손에 든 티켓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전날 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든 터였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뱃머리는 거세게 파도를 밀어냈고 승객들은 창밖을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처음엔 취재를 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배가 독도를 향해 나아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신호 한번 잡아볼까? 기지개를 켜듯 스마트폰을 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국장이 시킨 확인 작업이었어요. 진짜 한국 LTE가 터지는지 내 눈으로 봐. 그 말이 귀찮아 머뭇거렸죠.
하지만 신호는 놀랍도록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3칸, 4칸, LTE, 그리고 실시간 뉴스까지도 문제없이 재생됐습니다.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관광객 한 명이 제 화면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여기도 터지네요. 저는 독도에서 생중계 본 적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바다 위였고 앞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 되는 그 연결이 여기선 당연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서비스 지역 내입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 쭉 올라왔습니다. 이 신호가 말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확언이었어요. 배는 점점 독도에 가까워졌고 파란 하늘 아래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바위섬을 보며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신 기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결심이고 누군가의 영토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특종 욕심이 서서히 감동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탄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고 한 청년은 이곳이 우리 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 위에서 만난 포항 지역 어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외국분이 왜 독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LTE가 터진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그거요? 이제는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독도 가까이 가면 전화도 안 되고 무전기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영상통화가 가능해요. 울릉도 어민들한테는 안전망이 생긴 셈이죠. 그때 갑자기 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독도가 보이겠습니다. 오른쪽 창을 통해 동도와 서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오른쪽 창가로 몰려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점점 커지는 독도의 모습.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도에 발을 딛는 순간 말로만 듣던 그 섬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철제 데크와 깔끔한 계단,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까지. 여기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었어. 제 속마음과는 다르게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순간 주변의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전파탑, 불법 아닙니까? 일본 영토에서 한국 전파를 쏘는 거면 이건 명백한 침략 행위예요. 일본에서 왔다는 기자였습니다.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있었죠. 그는 이어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국제법상 통신망은 국가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곳에 LTE를 터뜨리는 건 사실상 무력 점령과 다를 바 없어요. 그 말에 해설사와 다른 한국인 방문객들이 순간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해설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통신망이 작동하는 건 자국 영토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PS 기준으론 일본 해역과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어부들도 드나들던 곳이니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에 쥔 스마트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통신 신호가 4칸이나 잡혔어요. 방금 전에 영상 통화를 했던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도 신호가 터져요? 대단한데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방송국의 카메라가 근처에서 현장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사는 말없이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HD 화질 생중계도 가능합니다. 긴급 재난 통신망은 물론이고 위성 LTE까지 구축돼 있거든요. 여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한국 땅입니다. 일본 기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조차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억지 논리를 관철시키려 했지만 사실 앞에서는 맥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말은 아무나 하지만 신호는 거짓말을 못하지. 해설사는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도 통신 시스템은 단순한 기지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특수 재난 통신망과 위성 통신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에요. 해상 기상 조건이 극도로 나빠져도 끊기지 않게 설계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일본 기자는 점점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 한국인 관광객들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누군가는 역시 사실은 이기는 법이지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외교관들의 언어적 공방, 학자들의 역사적 논쟁을 넘어서는 현실적 증거가 바로 이 통신망이 아닐까?
영토의 주권은 결국 그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연결하는 쪽이 갖는 것이니까요. 독도 상륙장에서 섬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저는 마치 이 섬의 역사를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넓게 펼쳐진 동해와 그 위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독도가 왜 그토록 지키고 싶은 땅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온종일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딱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사로 써도 되는 건가? 처음엔 단순한 특종거리라 생각했죠. 분쟁 지역이라는 단어, 주권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편집국장은 그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독도에서 봤던 장면들은 그런 낡은 프레임으로 담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전파탑에서 내 폰으로 튀어들어오던 신호, 중계차도 없이 진행되던 실시간 방송, 섬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LTE 통신망. 게다가 한국 측 해설사의 반박은 이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술과 사실로 이루어진 정확한 언어였습니다. 저는 슬쩍 몸을 돌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여전히 안테나 4칸이 켜져 있었죠. 이 신호 하나가 독도의 진짜 주인 아닐까?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판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평소처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쓰지? 예전 같으면 분쟁이니 외교 갈등이니 자극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며 기사 한 편 금방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술이 보여준 진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영토라는 건 단지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이 살아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저는 독도에서 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해설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나라의 영토엔 살아있는 기술이 흐르죠. 이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주장하는 것과 그곳을 실제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단순히 깃발만 꽂아둔 게 아니라 현대 문명의 혈관과도 같은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것도 그저 기본적인 수준이 아닌 최첨단 기술로 말이죠. 낯선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오늘 독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개인적인 자부심이자 국가적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국적을 초월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포항의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제 다녀온 독도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바다로만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 신호를 쏘아올리는 작은 섬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가족은 제가 외국 기자라는 사실을 알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도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특히 통신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 그런 부분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특히 독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 그것은 결코 과장된 애국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 독도의 통신망을 만들었고 그 통신망은 다시 그들의 자부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드디어 기사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독도에서 울리는 신호는 단순한 전파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지이자 기술의 증명이며 영토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선언이다. 서울로 돌아온 아침, 기차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질주하는 버스, 지하철역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요금 결제하는 사람들, 거리를 가득 메운 무선 신호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기능이라 여겼던 것들이 이젠 한 나라의 생명력처럼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편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벌써 기사 썼나? 독도 통신망 이야기 괜찮던데. 그거 일본 반응 끌어낼 수 있어. 잘 써봐.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손은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분쟁을 부추기는 표현, 그리고 늘 해왔던 방식의 기사. 이젠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문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잡혔다. 생방송이 가능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기자가 아닌 기록자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사람. 그날 오후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독도에서 외국 기자가 통신망을 체험한 장면이 생중계로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촬영을 마치고 로비로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다가오자마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독도의 중계기를 숨겨둔 거 아닐까요? 위성 신호를 조작한 거라든지. 저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아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도 알고 있었겠죠. 사실 앞에서는 아무리 억측을 늘어놔도 결국 설 자리를 잃는다는 걸.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비가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기사를 완성하는 데는 몇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고 문장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그저 눈길을 끌기 위한 글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는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기사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독도의 신호, 기술이 말하는 영토의 진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독도는 더 이상 분쟁 지역이 아니다. 그곳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최첨단 통신망이 그 증거이며 그곳을 찾는 수많은 국민들의 발걸음이 그 증거다. 무엇보다 그 섬을 지키고자 하는 한 나라의 뜨거운 의지가 가장 강력한 증거다. 편집장에게 기사를 보내고 나서 서울의 밤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빛나는 디지털 광고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이 도시의 모습.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진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무언가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독도라는 작은 섬에 대한 이해를 넘어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의 해안선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토록 귀찮다며 미루던 취재였는데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 돌아오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독도 관련 영상이 난리야. 이미 촬영한 화면 일부가 편집실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현지 통신망, 관광객 반응, LTE 생방송까지. 좋아. 그럼 이참에 공개 기자회견으로 가자. 너처럼 현장에 다녀온 기자는 없잖아. 일본 측에서도 들어올 거야. 거기서 보고 온 진실을 제대로 보여줘. 며칠 후 열린 기자회견. 말 많은 일본 기자가 성공을 걸어왔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이 쏟아졌어요. GPS, 지도 앱, 심지어 한류 콘텐츠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숫자나 논리가 아니었죠.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도에 들어가기 전 배 안에서 만난 경비대원, 섬에 도착했을 때 미소 지으며 안내하던 해설사, 말없이 정비장비를 손질하던 통신기술자들, 그리고 날씨가 굳어도 매일 바다를 건너는 그 수많은 관광객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섬을 지켜야죠. 여긴 대한민국이니까요. 저는 바로 제가 취재한 영상을 틀었어요. LTE 화면, 생방송 연결, 중계탑의 설명.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저 누가 그 땅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조용해졌고 곧이어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습니다. 뒤따라 이어진 박수. 국경을 넘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처음엔 의심으로 갔던 한국.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의심했다는 점조차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섬의 진실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한 젊은 기자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독도에서 통신이 끊김없이 작동하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선이고 안전망이며 무엇보다 존재의 증명입니다. 국가가 자국 영토에 기술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은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입니다. 이 말이 여러 나라 언론에 인용되었고 제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반응은 일본 내 젊은 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술적 증명이라는 관점이 새롭다,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 관리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북아시아 전문 기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비교적 덜 중요한 국제면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그 지역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만드는 미래 도시라는 주제로 말이죠. 그리고 물론 독도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그곳의 통신망은 더욱 강화되어 있었고 이제는 무인 드론을 이용한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도 전망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토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지도 위의 경계선이 아니라 그곳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마음과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의 힘일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첨단 IT 기술로 증명하는 독도 주권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